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지금 독일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를린 미테구가 비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평화의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라고 못 박은 시한은 14일까지입니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이 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13일 낮 12시 베를린 소녀상 주변에서 이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처음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 허가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1년인데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소녀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1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에도 4,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공동 명의로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는 공개 편지를 미테 구청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이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벤플리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BTS의 리더인 RM이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이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국이 한국과 미국을 뜻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중국 군인들도 많이 희생이 됐는데 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존엄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네. 그냥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억지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BTS가 과거 대만을 국가로 일컬었던 지적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운 겁니다. 네. 이 중국 네티즌들은 BTS 팬클럽인 아미에서 탈퇴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중국 내에서 BTS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제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결국 이들 회사가 광고를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13억 명의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측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중국 소비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한국 전쟁의 참전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의 항미 원조라고 부르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선전시 경제특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방문 목적이 있을까요? 네, 이 선전시가 있는 곳이 광둥성인데 홍콩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홍콩이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중국의 어떤 자본이 집약된 상징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중심축을 조금씩 선전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요. 이렇게 선전시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는 명분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 선전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면서 일명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의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선전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등을 논의할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2주
앞두고 하게 되는 방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 주석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선전의 발전 성과를 토대로 이 자신의 정책을 과시하면서 이 향후 장기 경제 목표 설정과 함께 장기 집권 체계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포석을 깔듯이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이 선전의 중특사 선행 시범구 건설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중특사가 뭐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아, 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전의 다른 주석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중국 공산당 당장 그러니까 중국의 헌법으로 불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당장 안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사상을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바로 이때 그 시 주석이 넣은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전시를 자본주의 경제 특구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모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선전시의 경우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와 텐센트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 앞으로 중국 남부 경제 발전의 거점을 홍콩에서 선전으로 옮기는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예. 한편 선전시 기념식에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또 호야생 마카오 행정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는 모습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중국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래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서 쿠바가 이중화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바 하면 사실 관광 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네. 이 코로나19 방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이 외화 문제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쿠바 정부는 1994년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막고 이 외환 통제를 위해서 외화 환전이 가능한 태환 페소 쿡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외화 환전이 불가능한 불태환 페소 쿡과 함께 이중화폐 제도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이 태환 페소는 쿡 또는 세우세라고 불리는 외국인과의 거래에 통용되는 돈으로 달러 또는 유로와 거의 1대1로 교환이 됩니다. 이 불태환 페소는 쿱 또는 세우페로 불리는 내국인용 통화로 이 쿠바인들이 월급으로 받는 돈인데요. 그래서 쿠바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쿱과 쿱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쿱과 쿱의 교환 비율은 또 정부 산하 공기업에게는 1대1로 맞춰서 수익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민간인들에게는 1쿱은 25쿱의 비율을 적용해서 민간의 외화를 통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정부가 많이 걷어들이는 방식을 이중화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예.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이 해외 송금도 줄면서 외환 부족이 심각해지자 쿠바 정부는 이렇게 이중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공식 화폐 단일화와 임금 연금 개혁을 새 경제 전략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이중화폐 제도로 인해서 왜곡됐던 경제 지표를 좀 바로잡고 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쿠바 정부는 이 화폐 단일화의 경제적 충격을 임금과 연금 인상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 이중화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은 약 38% 상당의 쿠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도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죠. 봉쇄 조치가 또 길어지면서 피임약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건데요. 예. 싱가포르의 경우 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경제 및 고용 악화 또 의료시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산을 연기하겠다는 응답도 높은데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약 2년 후에나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1.13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한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일 태어난 아이부터 2022년 9월 30일 태어난 아이까지 약 250여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또 내년 4월부터는 코로나 출산 보조금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글쎄 뭐 이렇게 돈을 좀 지급하는 출산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됐지만 별로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또 이렇게 싱가포르와 달리 합계 출산율이 아시아 평균인 2.1명을 또 웃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는 피임 캠페인과 출산 자제 등 산하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임약 복용을 선호하는 이 두 나라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 피임약 사용 비율이 35%에서 4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필리핀도 가임기 여성 60만 명이 피임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출산의 비상이 걸렸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측한 올해 출산율은 그러니까 37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약 21만 4천 명 가량이 평균 예년 수준보다 더 태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